집값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임대료도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직면한 가장 답답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 주택시장이 식고 있다고 축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입자들이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의 임대료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뉴욕, 베를린의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며 이 주택 미스터리를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왜 이런 직관과 반대되는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주택 소유에서 영구 임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이 역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2023년 아파트 가격이 7.7% 하락했는데 놀랍게도 같은 기간 월세는 오히려 2.55%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뉴욕을 보면 주택 가격이 5.1% 상승하는 동안 임대료는 더욱 가파른 9.78%나 급등했습니다. 더욱 극적인 사례는 베를린인데요. 주택 가격은 1% 하락했지만 임대료는 무려 12%나 급등했습니다. 정부 주택기관의 이런 통계들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매매와 임대 비용 간의 전통적인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시장들 간의 격차가 전례 없는 속도로 벌어지고 있어서 경제학자들이 시장 불균형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현상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젊은 성인들로 하여금 주택 전략과 인생 계획을 완전히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압박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임대료도 따라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적 연결고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 결과 예비주택 구매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락하는 시장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재정을 아슬아슬하게 늘리거나 아니면 자산 축적 없이 점점 높아지는 임대료를 감수해야 하는 불가능한 선택 말입니다. 실제로 젊은 직장인들은 임대료만으로 소득의 40%에서 50%를 쓰고 있어서 저축이나 주요 인생 결정을 위한 여유가 거의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 역설은 단순히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아예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는지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주택 위기는 다른 시장과 구별되는 독특한 구조적 요인들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전세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세입자가 월세 대신 큰 보증금을 내던 전통적인 전세 시스템이 임대인들의 월세 방식 전환으로 인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월세가 전체 임대 계약의 57.6%를 차지해서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금리 상승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에게는 큰 보증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월 수입을 받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아파트는 26만 6,022세대에 불과해 장기 평균의 76%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급 감소와 임대 구조 변화가 결합되어 완벽한 폭풍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 사기 스캔들의 여파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큰 보증금 계약을 경계하게 되면서 세입자에게 보통 더 비싼 월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한층 가속화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주택시장은 통화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거의 0%에 가까웠던 금리를 5% 이상으로 급격히 올리면서 주택 역학의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기지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주택 매매는 35%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임대료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죠. 이유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블랙스톤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단독주택 임대 포트폴리오를 무려 300%나 확장했고 현재 전체 임대주택에서 약 3%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기업 임대인들이 개인주택 소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익 모델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에 집중하거든요. 실제로 진로우 데이터에 따르면 오스틴 같은 시장은 2020년 6.8%의 총 임대 수익률을 보였지만 2025년에는 5.4%로 압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 자본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특별히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분화된 시장이 되어 매매 수요가 떨어져도 임대 공급은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주택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도시들은 선의의 정책들이 어떻게 극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들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를린입니다. 2020년 임대료 통제법이 처음에는 임대료를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결국 2021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여파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동결 기간 동안 신규 건설이 18%나 감소했고 통제가 해제되자 임대료가 단 2년 만에 23%나 급등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암스테르담은 에어비앤비 임대를 연간 30일로 제한했지만 장기 임대료는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34%나 상승해서 전국 평균 13%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유로스타트 데이터인데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 EU 주택 가격은 54.1% 상승했지만 임대료는 26%만 올라서 인위적인 격차가 생겼고 지금 이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베를린은 교훈적입니다. 이민 유입, 에너지 비용 증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평균 임대료를 2008년 평방미터당 4.79유로에서 2014년 15.79유로로 밀어 올렸거든요. 결국 이런 유럽 사례들은 규제 불확실성과 인구학적 압박이 어떻게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이 주택 역설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동력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공급 부족입니다. 사실 건설이 10년 넘게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 문장으로 쉽게 이야기하기엔 젠트리피케이션 및 수도권 쏠림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복잡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주택산업연구원이 2025년까지 주택 공급이 수요보다 32%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역시 프레디맥 추정에 따르면 38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JLL 리서치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360만 채의 임대주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주택을 적게 짓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개발업체들이 수익률이 높은 고급 주택에만 집중하면서 저렴한 주택 건설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요. 결혼식의 하객은 100명인데 잔치는 30인분만 준비된 꼴입니다. 고기 굽는 소리만 요란한데 막상 내 접시엔 콩나물 무침만 올라와요. 그리고 옆 사람은 여러 접시 고기를 퍼가고 있죠. 웃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투자 패턴의 변화입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주택시장에 예상치 못한 왜곡을 만들어낸 것이죠. 과거 금리가 거의 또 0%에 가까웠을 때는 투자자들이 주로 자본 이득을 위해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는 잠재적 가격 상승보다 임대 수입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임대 부동산에 대한 기관 투자가 연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보면 다주택자 세금 납부가 2024년에 11.6% 증가해서 투자자들이 매각보다는 임대 수입을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 임대인들이 정교한 수익 최적화 전략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로 점차 대체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베를린에서는 임대주택의 21%가 현재 기관 투자자 소유로 2010년 7%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인비테이션 홈즈 같은 회사들은 알고리즘 가격 모델을 사용해서 8만 채가 넘는 단독주택 임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 운영업체들은 대량 융자와 정교한 데이터 분석에 접근할 수 있어서 임대료를 최대화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더 안정적인 점유율을 제공하지만 세입자에게는 협상력을 현저히 줄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만들어낸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바로 렌트 세대의 등장입니다. 집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젊은 성인들 말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에서는 20대에서 30대의 14.7%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2015년 21.1%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생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학자금 대출, 주택비용 대비 정체된 임금, 늦어진 가족 형성 모두가 연장된 임대 기간에 복합적으로 기여하고 있거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택 소유가 자산 축적 도구가 없으면 젊은이들이 자산을 모으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지불은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서 결국 주택 구매에 필요한 저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높은 임대료가 주택 구매에 필요한 저축을 막는 순환을 만들어서 심오한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가진 임대 의존성을 영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전세시장 붕괴로 인한 월세 수요 급증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가 급등하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선호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전세 사기 급증과 임대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된 공급의 변화 또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의 확대와 공급 독점화입니다. 저희가 기관 투자자가 임대용 주택을 마구 사들이면서 임대료를 정하는 데 있어서 키를 쥐게 되었고 매매 시장 자체가 쪼그라든 상태를 기관 투자자가 효과적으로 공략한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젊은 층의 구조적인 장기 임차 인하입니다. 자가 구입이 어려워지며 월세로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라이프 스타일 또한 이에 맞춰 변화하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택 역설과 집값보다 무서운 월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이슈와 트렌드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죠.